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교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서양 근세사, 드디어 우리가 중세를 끝내고 새롭게 배울 근세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본격적인 근세사의 내용을 배우기 앞서서 서양 근세사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는 그 중에서도 어떠한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 개관을 잡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서양 근세사 개관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동안 저랑 긴 시간에 걸쳐서 4세기 말부터 15세기까지 1000년이 좀 넘는 시간 중세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중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중심이 되는? 그쵸. 신과 종교, 신앙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바로 중세였어요. 이제 그 중세가 끝나고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게 됐느냐? 바로 근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세가 신과 종교와 신앙의 시대였다면 근대는 신이 아닌 인간 그리고 종교와 신앙이 아닌 인간의 이성이 중심이 되는 시대, 그게 바로 근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대라는 말을 써요. 가까워지고 있다. 무엇과? 현대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과 종교, 신앙 중심의 중세를 거쳐 인간과 이성 중심의 근대로 넘어올 때 이 중간 과정, 과도기가 있어요. 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사람으로 치면은 이게 어른이 되기 전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이 과도기가 바로 근세라고 합니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신과 종교의 시대에서 인간과 이성의 시대 근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를 우리가 근세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이 근세 부분을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근세, 이 과도기를 공부하게 될 건데, 이미 이 중세가 무너지는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중세가 신중심, 종교 중심이다, 근대는 인간과 이성 중심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미 여러분 알고 있어요. 중세 말기부터 십자군 전쟁 이후부터 이런 신과 종교 중심의 중세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11세기, 13세기 십자군 전쟁, 14, 15세기 백년 전쟁, 그리고 15세기 장미 전쟁 등을 거치면서 정치, 종교, 경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관련돼서 선생님이 저번 수업 때 자세히 다루었으니까 굳이 또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제후와 기상계층이 몰락을 하고 왕권이 강해지면서 이 지방 분권적인 봉건제가 해체되고 왕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앙집권 국민국가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그 종교적으로는 아비뇽 요수, 교회 대분열 등을 거치면서 교황권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누가 성장했죠? 네, 상공인 계층들, 부르주아 계층들이 성장을 합니다. 이제 일단 십자군 전쟁 이후로 이 이탈리아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중해 무역권을 중심으로 동방과의 원거리 무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무역권을 중심으로 한 동방과의 원거리 무역을 주도하는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을 중심으로 이 상공업과 무역이 발전하게 되고, 이제 이슬람의 문화, 비잔티움 제국의 선진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죠. 화폐 경제가 발전하고 도시가 성장을 하고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장원이 해체가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영주의 장원의 노동지대 형태로 묶여있던 농노들이 해방된다는 이야기죠. 노동지대가 현물화 필지로 바뀌면서 농노들이 해방이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흑사병도 중요한 요인이었고요. 지중해, 동방, 이탈리아 도시들의 번영, 그리고 이제 문화적으로도 이슬람 문화, 비잔티움 문화가 유입이 되면서 이성과 신앙의 조화, 스콜라 철학, 그리고 고등 양식, 대학 등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래서 이제 우리가 근대로 넘어가기 전 과도기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근세에서는 총 4가지의 주제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바로 르네상스, 종교개혁, 신학로 개척, 절대왕정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앞으로 배울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개관을 해보려고 합니다. 따로 이 부분은 칸이 모자라서 제가 이 빈 종이에 적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빈 연습장을 들고서 이 부분의 필기를 같이 해가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양 근세. 이 서양 근세는 뭐랑 뭐 사이? 네, 신과 종교 중심의 그러한 중세에서 인간과 이성 중심의 근대로 넘어오는 이 중간 과정이 바로 근세입니다. 자, 이 서양 근세에서는 우리가 총 4가지의 주제를 공부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바로
이탈리아어로 재생, 부활을 뜻하는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 재생, 부활시키겠다. 무엇에 대한 재생과 부활? 신중심에 가려져 있던 인간 중심의 문화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건데,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이런 인간 중심의 문화는 이미 고대 시대에 존재했죠. 바로 뭐? 그쵸, 그리스 로마 문화. 그러니까 이제 이 르네상스 시기에 이 중세가 무너지면서 다시 우리가 신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 그를 위해서 그쵸, 인간 중심의 옛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부흥시키자라고 하는 게 르네상스입니다. 이 르네상스는 크게 이탈리아 지역의 르네상스와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로 나뉘게 돼요. 이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십자군 전쟁 이후에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탈리아 도시들이 이 지중해 무역권을 중심으로 동방과의 원거리 무역을 주도할 때 그때 번성했어요.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지중해 무역권을 중심으로 발전한 겁니다. 14, 16세기까지가 이탈리아 르네상스고요. 16세기 이후부터는 이 르네상스의 중심이 알프스 넘어 알프스 이북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6세기 이후부터는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가 중심이 되는데, 이 이유는 이 신학로 개척으로 경제의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옮겨가면서 그래요. 그래서 신학로 개척으로 이 경제의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옮겨가면서 이 대서양 무역을 주도하는 알프스 이북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16세기 이후부터 르네상스가 전개됩니다. 여기서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르네상스, 이탈리아 지역의 르네상스와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의 특징을 비교하는 건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탈리아 지역의 르네상스는 예술과 탐미적이다. 굉장히 그 그리스 로마 고전 문화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예술적, 탐미적 성격이 강하다라는 거고요.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이 로마 문화의 중심인 로마를 좀 벗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 이런 예술에 매몰되지 않고 그 당시 사회적인 모습, 사회 종교 비판, 이런 비판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르네상스고요. 두 번째로 공부하실 거는 종교개혁입니다. 뭐라고요?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은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여기에서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가 굉장히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종교적인 모순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문화적인 경향에 맞추어서 당시 가장 큰 모순을 차지하고 있던 가톨릭 교회, 그 가톨릭 교회의 모순을 본격적으로 개혁하자라는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알프스 이북의 신성로마 제국, 교황청의 젖소라 불리던 신성로마 제국, 독일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길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래서 종교개혁도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랑 맞물려서 16세기 이후부터 벌어지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에선 또 출제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인물. 이 종교개혁을 주도한 3명의 인물에 대해 공부하게 될 건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어올린 95개조 반박문으로 면벌부 판매를 비판했던 루터와, 그 다음 직업소명설과 예정설 등으로 상공인 계층들의 마음을 얻은 그리스도교 강요를 썼던 칼뱅, 그리고 이 둘과는 좀 성격이 다른 철저하게 정치적인 이유로 그리고 개인의 사랑, 이혼과 정치적인 이유로 종교개혁을 시행했던 영국의 헨리 8세. 이 3명의 종교개혁의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기존의 가톨릭 교회랑 구분된 새로운 기독교, 신교의 등장으로 인해서 가톨릭과 신교의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종교 전쟁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나와요. 첫 번째, 슈말칼덴 전쟁. 이 슈말칼덴 전쟁은 이제 루터를 지지하는 신성로마 제국의 제후들과 교황을 지지하는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나누어서 싸우게 된 전투고요. 이 슈말칼덴 전쟁은 아우쿠스부르크 종교화의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루터파가 인정이 돼요. 다만 절반의 인정이었습니다. 칼뱅파는 인정되지 않았고 그 종교의 자유를 개인이 아니라 제후와 도시의 지배자들에게 주는 걸로 끝나서 아직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프랑스에서 있었던 위그노 전쟁. 전통적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에서 새롭게 신교를 믿는 위그노, 특히 칼뱅파의 영향을 받는 위그노들이 늘면서 갈등이 벌어지게 되고, 그게 이제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건 이제 낭트 칙령, 당시 프랑스의 새로운 왕 앙리 4세가 위그노들에게 일정 부분 종교적인 자유를 허락을 해주면서 이 종교 갈등이 마무리가 됩니다. 낭트 칙령이고요. 그 다음은 네덜란드.
당시 에스파니아의 식민지였던 네덜란드는 상공업의 중심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을 믿는 본국 에스파니아랑 갈등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에스파니아가 가톨릭 강요 정책을 시행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던 네덜란드인들이 우리는 새롭게 신교를 믿겠다 해서 이 신교를 믿는 고위생들이 중심이 되어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얽히고 설켜서 나중에는 온 유럽이 얽힌 30년 전쟁이 터져요. 최후의 종교 전쟁이자 최초의 국제 전쟁이라 불리는 30년 전쟁이 터지게 되고, 이 네덜란드 독립전쟁과 30년 전쟁은 모두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만 이제 루터파뿐 아니라 칼뱅파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주고 그 종교의 자유를 또 개인에게도 주게 되고요. 에스파니아의 식민지였던 네덜란드와 신성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스위스의 독립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또 더 나아가 신성로마 제국의 제후들에게 정치적인 독립권을 주면서 신성로마 제국이 분열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프랑스는 본인이 가톨릭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에스파니아와 신성로마 제국 합스부르크 왕가를 견제하기 위해 신교의 편을 드는 그런 정치적인 모습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이 전쟁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 특히나 이 절반의 인정인 아우쿠스부르크 종교 하의와 베스트팔렌 조약은 또 여러분들이 내용을 특별히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벌써 두 개를 봤죠. 르네상스에서는 포인트가 뭐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를 비교하는 것이다. 해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에라스무스의 우승야찬,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미켈란젤로, 레오나 다빈치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분류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속하는가? 그리고 종교개혁은 두 가지, 인물과 전쟁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르네상스랑 종교개혁이 발전하게 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과학기술의 발전이 바로 뭐냐면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만든 활판 인쇄술이에요.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 이게 이제 15세기 중엽에 발명이 되는데 이게 이제 지식의 보급 속도를 파격적으로 늘려줍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에서 특히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에서 나온 그런 사회 종교적인 비판적인 서적, 특히 이런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등등의 이런 것들이 더 빠른 속도로 유럽에 보급이 되면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에 크나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주제, 신학로 개척으로 넘어가게 돼요. 바로 신학로 개척. 흔히 말하는 이제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 신학로 개척을 하게 된 거는 르네상스로도 연관이 돼 있어요. 애초에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발전할 수 있던 이유가 뭐라고 했죠? 네, 이탈리아 도시들이 지중해 무역권을 중심으로 동방과의 원거리 무역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십제군 전쟁 이후에 이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킨 오스만 제국 역시도 이 지중해 무역권을 장악하면서 이 동방과의 무역을 방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런 지중해 무역에 소외되어 있던 알프스 이북의 국가들, 그 중에서도 이베리아 반도, 재정복 운동을 끝낸 에스파니아라 포르투갈, 이베리아 반도의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동방과의 새로운 무역로를 뚫겠다, 신학로 개척에 나서게 됩니다. 15, 16세기 때 일이고요. 이 신학로 개척은 또 출제 포인트가 두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신학로 개척의 과정이에요. 이 신학로 개척을 주도한 나라가 누구라겠죠? 지중해 무역에 소외되어 있던, 반대로 대서양 무역에는 유리한 재정복 운동을 끝낸 새로운 통일국가 에스파니아와 포르투갈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공부할 때는 포르투갈과 에스파니아가 이끈 신학로 개척에 대해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이 포르투갈이 주도한 신학로 개척과 에스파니아가 주도한 신학로 개척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좀 꼬였네요. 그러니까 신학로 개척의 과정, 포르투갈이 주도한 신학로 개척과 에스파니아가 주도한 신학로 개척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제 총 4명의 인물이 나올 겁니다. 일단 포르투갈의 후원을 받은 사람, 바르톨로메우 디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 최남단에 희망봉을 발견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희망봉을 발견함으로써 인도로 가는, 동방으로 가는 항로가 뚫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르톨로메오 디아스가 발견한 희망봉에 뒤이어서 바스코다가마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역시나 포르투갈의 후원을 받아서 희망봉을 지나 인도의 캘리컷이라는 도시로 도착을 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인도 항로가 뚫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포르투갈의 후원을 받은 그 신앙도 개척이고요. 그 다음 에스파니아의 후원을 받은 것도 있어요. 첫 번째가 그 유명한 콜럼버스. 이 콜럼버스는 에스파니아의 후원을 받아서 그 대서양을 횡단합니다. 그리고 서인도 제도를 발견을 해요. 여기선 좀 비하인드가 있죠. 실제로 이 사람이 발견한 곳은 아메리카예요. 이 사람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는데 당시엔 지구학이 넓은 줄 몰라서 이 정도 서쪽으로 왔다면 우리가 서쪽으로 인도로 가는 길을 뚫은 것이다. 그러니까 봐봐요. 에스파냐는 포르투갈은 지금 라이벌이야. 근데 포르투갈이 아프리카 남쪽을 통해서 인도로 가는 길을 지금 뚫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에스파냐는 똑같은 길을 가는 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아예 반대로 새로운 길, 대서양을 뚫어서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발하겠다 했던 거고, 이걸 이제 콜럼버스가 착각을 하고서 이 정도 왔으면 인도에 도착했을 것이다. 여기는 서쪽 인도다라 그래서 서인도 제도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아메리카의 한 섬이었습니다. 어쨌건 이 서인도 제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젤란이라는 사람은 동료들을 모아서 세계 최초로 세계 일주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라는 거를 완벽하게 이 사람이 증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사람은 오는 도중에 필리핀에서 죽었지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포르투갈의 후원을 받은 희망봉을 발견한 바르톨로메오 디아스, 그리고 인도 항로를 개척한 바스코다가마, 그리고 에스파니아의 지원을 받아서 대서양을 횡단하여 서인도 제도를 발견한 콜럼버스와 세계 일주에 성공한 마젤란,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문항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인물을 자료로 주고 국가를 묻는 형태로 되게 많이 나와요. 콜럼버스나 마젤란, 바르톨로메오 디아스, 바스코다가마에 관련된 내용을 자료로 주고 포르투갈과 에스파니아 국가를 묻는 형태로 문제가 되게 잘 나옵니다. 그 다음 또 나오는 게 시기별이에요. 보시면 이 국가별로 나누면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만 시기로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바르톨로메오 디아스가 희망봉을 발견합니다. 포르투갈이 선방을 쳤네요. 에스파니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콜럼버스를 고용해 서인도 제도를 발견합니다. 이렇게 포르투갈, 에스파니아가 한 번씩 주고받았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토르데시아스 조약. 지금 포르투갈이랑 에스파니아가 한 번씩 원투펀치를 주고받았죠. 바르톨로메오 디아스의 희망봉, 콜럼버스의 서인도 제도. 이러니까 두 나라 사이에 갈등이 심해진 거야. 그래서 잘못하면 전쟁 나겠다.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끼리 전쟁하면 자멸이니까 우리 평화롭게 중재를 하자. 그 중재를 누구에게 맡겼냐? 교황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교황이 아메리카 대륙에 선을 하나 찍 그어요. 그래서 이 선을 기준으로 서쪽은 에스파니아가, 동쪽은 포르투갈이 가져라 라고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토르데시아스 조약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를 중재하게 돼요. 이제 뭐만 남았죠? 서로 각자 서쪽과 동쪽을 더 탐사하는 일만 남았죠. 그래서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맺은 이후에 포르투갈은 더 동쪽으로 가서 캘리컷, 인도 항로를 바스코다가마를 통해 발견을 한 거고요. 에스파니아 더 나아가서 아예 마젤란을 통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거쳐 태평양 건너서 필리핀, 인도양 희망봉 찍고 에스파니아로 돌아와서 세계 일주를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별로도 구분하셔야 되고 시기별로도 이 부분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항로 개척은 과정과 함께 또 나오는 게 결과가 잘 나옵니다. 이 신항로 개척의 결과, 이 지중해가 아니라 대서양을 중심으로 무역권이 재편돼요. 그래서 이 신항로 개척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르네상스의 중심지도 어떻게 되는 거죠? 그쵸, 알프스 이북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왜? 무역의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서 나오는 게 대서양을 중심으로 한 대서양 삼각무역입니다. 이 대서양 삼각무역 때는 은혜 유통, 이 은혜 흐름을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보셔야 되고요. 이 대서양 삼각무역은 유럽, 대서양을 중심으로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더 나아가 아시아에까지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대서양 삼각무역의 각각의 지역에 준 영향은 무엇인가?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어마어마한 금과 은이 들어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가격혁명, 그리고 그 들어온 돈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주식,
보험, 금융 등이 나오는 상업혁명,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새로운 신작물, 감자, 고구마, 옥수수 같은 외래 작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아시아부터 보겠습니다. 그 유럽 애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져온 은을 가지고 아시아로 가서 동방의 문물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아시아는 이제 아메리카 은의 유입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늘어난 은을 가지고 당시에 가장 큰 이득을 봤던 중국은 아예 세금 제도가 바뀝니다. 은으로 세금을 걷어요. 명나라 때, 신종 때 장거 정의했던 1조 편법, 양세법 이후에 수십 가지로 늘어난 잡다한 세금을 지세와 정세로 딱 정리한 다음에 은으로 납부하겠다. 이게 더 나아가 청나라 때는 아예 인두세인 정세를 지세에 합쳐서 세금을 하나로 지세로 은으로 걷는 지정은제가 나오게 됩니다. 1조 편법, 지정은제.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럽을 거쳐서 아메리카의 외래 작물인 감자, 고구마가 들어와서 굶주림을 해방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아메리카 대륙은 은이 어마어마하게 유출됩니다. 유럽으로 그리고 아시아로.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유럽인들의 잔혹한 학살로 인해서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정통적인 아메리카 대륙의 아즈텍, 잉카 문명 등이 이 에스파니아의 침략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코피아잉이라 그래요. 코피아잉. 코르테스 피사로가 아스테카 잉카를 무너뜨렸다. 코르테스가 아즈테카 문명을, 피사로가 잉카를 이렇게 문명시켰다라고 공부해 주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이 유럽에서 건너온 유럽인들과 아메리카 원주민들 사이에 혼혈도 엄청나게 늘어요. 이제 뭐 크리오요, 메스티소 등등등, 물라카 등등의 혼혈들도 늘게 되고, 이 아메리카 노동력을 이용해서 단일 작물, 사탕수수나 설탕 같은 이 단일 작물을 재배하는 플랜테이션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너무나 많이 죽어요. 근데 플랜테이션은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들거든. 근데 원주민 노동력이 부족하네. 그 부족한 노동력 어디서 갖고 올까? 아프리카에서 가지고 옵니다. 노예 무역의 시작이죠. 노예가 엄청나게 들면서 아프리카 대륙도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데, 지금 힘쓰려고 노예를 데려가는 거잖아. 당연히 남자들이 많이 끌려가면서 성비 불균형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이 공부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시게 될 게 절대왕정입니다. 이 절대왕정 같은 경우는 이 근세의 피날레에 해당하게 돼요. 이 절대왕정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느냐, 첫 번째로 구조. 절대왕정의 기본적인 구조를 묻습니다. 이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 왕을 떠받들어주는 관료제와 상비군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근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왕의 힘은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정치 사상적인 근거, 왕권 신수설.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한다, 중상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관료제 상비군, 왕권 신수설, 중상주의가 되게 중요한데, 특히 중상주의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중상주의는요, 일단 경제, 상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고, 그 상업의 발전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라는 건데, 이때는 부의 원천을 뭐로 봤냐? 중금주의가, 금과 은 있죠. 지금 아메리카 대륙에서 들어왔던 그 귀금속, 금과 은, 그것이야말로 부의 원천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의 원천은 금과 은 같은 귀금속이다라고 생각한 게 중금주의입니다. 근데 이때는 또 하나, 그러한 부의 원천이 금과 은인데, 그런 부의 총액은 고정되어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를 개발시켜서 그 부의 총액을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제로섬 게임처럼 이 부의 총액이 고정되어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로섬 게임이면 우리나라가 돈을 벌기 위해선 다른 나라에 돌아갈 금과 은을 우리가 차지해야겠죠. 이걸 우리가 무역 차익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무역 차익주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감소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했던 게 콜베르고요. 죄송합니다. 이것만 이야기한 거 아니죠. 콜베르는 중상주의 전체를 다 이야기한 거예요. 콜베르. 하여튼 무역차익주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국가가 개입을 하니까 원료 수입 금지. 죄송합니다. 원료 수출 금지. 완성품 수입 금지. 관세 설정. 이런 식으로
철저한 국가가 개입한 보호무역을 실시하게 돼요. 근데 모든 나라가 지금 제로섬 게임에 입각해서 이런 짓을 벌이니까 무역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우리나라에 필요한 물건,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고 다른 나라들이 안 파니까, 그리고 내가 완성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더 본격적으로 유럽 애들이 해외 식민지 개척에 나서게 됩니다. 자, 이러한 중상주의는 이제 시험에 이런 자료가 딱 나오고 이 자료랑 관련된 경제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를 골라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오답으로 뭐가 나오냐? 중상주의랑 반대되는 사상이 나옵니다. 지금 중상주의는 철저하게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큰 정부를 지향을 하고 있어요. 이거랑 반대되는 이야기라는 사람이 있죠.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뭐예요? 다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 경제를 알아서 조절하니 국가는 시장 경제에 개입하지 마라. 작은 정부를 꿈꾸고 자유방임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시장 경제 개입을 최소화시켜라. 바로 고전 경제학의 시초가 됩니다. 이게 애덤 스미스고요. 그 다음은 중농주의. 이 중농주의는 뭘 또 비판하는 거냐? 중금주의 비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금주의로 부의 총액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런 보호무역과 갈등이 심해지게 되고, 이땐 또 전쟁이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왜? 부의 총액이 고정되어 있으면 다른 나라에 돌아갈 걸 우리나라가 가져와야 되잖아. 그럼 무역 차익도 해당되지만 제일 심플한 방법이 뭐죠? 네, 전쟁 일으켜서 접한 다음에 상대방을 뺏어오면 돼요. 전쟁이 되게 많이 일어났거든.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해서 이 케네라는 사람이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부의 원천은 고정되어 있는 금과 은이 아니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농업이다. 농업이야말로 부의 원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상주의가 나오면 이런 애덤 스미스, 중농주의, 케네 이런 것들이 오답선지로 나오니까 잘 구분해 두시고요. 이러한 절대왕정의 기본적인 구조고, 또 이걸 여러분이 뭐랑 뭐로 구분하셔야 되냐? 서유럽이랑 동유럽의 이 절대왕정 구조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일단 서유럽과 동유럽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애초에 지금 절대왕정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상공인 계층들이 성장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절대왕정은 중세랑 근대의 교차점에 있거든. 중세 이후부터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게 누구죠? 예, 십자군 전쟁 이후로 해외 무역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이 상공인 계층, 시민 계층, 부르주아들이 성장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누구의 힘은 약해지고 있죠? 네, 우리 봉건 제후 영주들의 힘은 약해지고 있죠. 이 딱 둘이 힘의 균형이 맞아 떨어지던 때가 절대왕정 때야. 근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서유럽에만 해당돼요. 왜냐면 서유럽은 십자군 전쟁 이후에 지중해 무역, 신항로 개척 이후에 대서양 무역을 주도하면서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시민 계층이 성장했지만, 이 내륙 지방에 있는 동유럽은 그러한 지중해 대서양 무역 어디에도 해당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동유럽에서는 시민 계층이 성장하지 못해요. 이 둘의 가장 결정적 차이는 누구의 성장 유무? 네, 이 시민 상공인 계층의 성장 유무. 요거에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시민 계층이 성장했던 서유럽과 그렇지 못했던 동유럽, 이 둘에서 큰 차이가 나고, 이거는 절대왕정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서유럽은 시민 계층과 봉건제후와의 균형 사이에서 좀 더 빠르게 100년 전 동유럽보다 100년 먼저 절대왕정이 만들어지는데, 동유럽은 시민계층 성장의 부진으로 인해서 서유럽에 비해 100년 정도 늦게 절대왕정이 만들어지고, 자연히 군주가 힘의 균형이 아니라 누구밖에 선택지가 없죠? 네, 여전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농노들을 지배하던 봉건 제후밖에 파트너가 없는 거야. 그래서 동유럽은 절대군주가 이 봉건 제후 영주들과 결탁해서 스스로를 계몽전제군주, 서유럽에서 나온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 계몽전제군주로 자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공부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구조를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 또 보실 거는,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각국에 어떠한 형태로 절대왕정이 만들어졌는가, 각국사와 인물 문제. 그러니까 뭐야? 각국에 어떠한 절대왕정이 들어섰고, 그 절대왕정을 이끄는 인물, 절대 군주는 누구인가, 요걸 가지고 이제 서유럽과 동유럽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봐야 됩니다.
16, 17세기 그리고 17, 18세기 이렇게 일단 시기별로 차이가 있고 서유럽에서는 세 나라 이거 줄임말로 하지 말까요?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에스파니아의 펠리페 2세 그리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그리고 프랑스의 루이 14세 루이 14세에 관해서 공부할 거고요. 동유럽에서는 러시아의 2명 표트르 1세와 예카테리나 2세 표트르 1세와 예카테리나 2세를 공부할 거고 그 다음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랑 요제프 2세 2명을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은 프로 2세네 프리드리히 2세라고 우리가 이렇게 각국별로 공부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인물을 물을 수도 있고 그 인물 자료를 가지고 그 인물의 업적을 가지고 그 나라를 물을 수도 있어요. 이번 수능에서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에 관해서 문항이 출제가 되었죠, 여러분들. 이거 동유럽은 좀 더 특이한 게 아까 뭐라고 했죠? 여기는 더 늦게 시작해서 절대군주들이 자신을 18세기 서양에서 나온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 이건 18세기 서유럽에서 나온 겁니다. 이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 스스로를 뭐라고 말했다? 계몽 전제군주다. 내가 계몽사상의 힘으로 너희들을 이끌어주겠다. 나만 믿고 따라와라. 계몽 전제군주를 자처하는데 이 계몽 전제군주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카테리나 2세, 요제프 2세, 프리드리 2세예요. 이 중에서도 이 서양의 프랑스의 유명한 계몽사상가인 볼테르랑 교류한 거는 요제프 2세와 프리드리 2세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절대왕정 일단 구조와 각국사, 인물과 나라 문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절대왕정에선 전쟁이 되게 많이 일어난다고 했죠. 왜? 중상주의의 기본 전제, 중금주의의 기본 전제가 뭐예요? 부의 총액은 고정되어 있다. 그럼 뭐 해야죠? 뺏어와야죠. 그래서 두 번의 전쟁이 발생합니다.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와 프로이벤의 프리드리 2세가 싸우고 여기에 영국과 프랑스가 껴들고요. 이게 또 이제 더 나아가 이 오스트리아가 프로이벤에게 빼앗긴 슐레지아를 되찾기 위해 다시 한번 일으키는 7년 전쟁. 여기에서 또다시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모두 오스트리아 프로이벤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껴드는 7년 전쟁까지 발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서양 근세사에서 공부하게 될 거고 사실상 제가 지금 앞으로 배울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뼈대와 내용, 중요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러한 기본적 뼈대를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의 내용을 공부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 출제 분석표 이거 얘기 안 했군요. 자, 르네상스랑 종교개혁에 영향을 준 과학기술의 발전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네,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이라 그랬죠. 그럼 이 신학로 개척에 영향을 준 거는 뭐냐? 바로 나침반입니다. 나침반, 그리고 조선술, 튼튼한 배를 만드는 조선술, 그리고 지구 구형설 같은 거예요. 이때 이제 배가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러한 조선술의 변화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원래 이제 고대의 갤리선이라는 배를 썼다가 신학로 개척 때부터 카라벨선, 다른 말로는 캐러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좀 더 발전된 갤리온선, 다른 말로는 갈레온이라고도 불러요. 갈레온. 그래서 배들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신학로 개척에 영향을 준 거고 절대왕정에 큰 영향을 준 거는 화약이에요. 화약. 봉건 기사계층이 몰락하게 되는 거죠. 보시면 여러분 화약, 나침반, 인쇄술 이거 다 어디서 나온 거죠, 여러분들? 그쵸? 이거 중국에서 나온 거야, 얘들아. 중국의 송나라에서 나온 게 원나라를 거쳐서 원나라 때 이슬람을 거쳐서 유럽으로 전파된 거였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서양 근세사를 앞으로 공부할 때 좋은 이정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내용 공부할 건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가 똑같아요. 제가 말한 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4가지의 주제
네, 르네상스랑 종교개혁 묶어서 한 문제가 나오거나 신학로 개척이나 절대왕 종족에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출제되었는가 한번 분석해 보시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르네상스부터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